경찰이 우리 집 문을 두드리던 날, 저는 손이 떨려서 문손잡이를 제대로 잡지도 못했습니다. 형사는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복순 씨 맞으시죠?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피의자. 그 단어가 귓속으로 들어오는데 세상이 잠깐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제 나이 71입니다. 평생 남편 곁에서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일만 했고, 남편 먼저 보내고 나서는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스토커라니요. 신고한 사람은 다름 아닌 제 며느리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앉아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부동산 계약서를 수백 장 넘기며 굳어버린 손마디들. 남편이 아프다고 했을 때 병원비 하나 아끼려고 겨울에도 내복 하나로 버티던 손. 그 손이 그날따라 너무 낯설어 보였습니다. 이 손으로 아들 기저귀를 갈았고 이 손으로 며느리 첫 밥상을 차렸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어쩌다 내가 범죄자가 됐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얼마나 오래 망설였는지 모릅니다. 주변에 말했다가 노인네가 며느리 구박하려고 과장하는 거 아니냐는 소리를 들을까봐 입을 닫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은 혼자 사귈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외곽에서 조그만 부동산 사무소를 운영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둘이서 맨손으로 시작해서 30년을 버텼습니다. 처음엔 월세방 한 칸 계약서 써드리는 것부터였습니다. 남편은 발로 뛰었고 저는 사무실을 지켰습니다. 겨울에 난방비 아끼려고 전기장판 하나 깔고 계약서를 정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형태를 갖춰갔습니다. 땅이 생기고 건물이 생기고 통장에 숫자가 불어났습니다. 남들 보기엔 부자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숫자 뒤에 얼마나 많은 날들이 쌓여 있는지 압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참았던 날들, 명절에 고향도 못 가고 사무실 지키던 날들, 남편이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고 계약 중에 뛰쳐나갔던 그날. 남편은 7년 전에 갔습니다. 갑자기는 아니었고 오래 아팠습니다. 마지막 2년은 거의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남편이 가고 나서 저는 한동안 사무실 문도 못 열었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 자리를 보면 거기 앉아서 커피 마시던 사람이 자꾸 보였습니다. 그 자리에 잡지 한 권 던져놓고 서류 넘기던 남편의 손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사무실에 들어가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 시간을 버티게 해준 게 아들 성우였습니다. 성우가 주말마다 와서 밥을 같이 먹어줬고 별말 없이 그냥 옆에 있어줬습니다. 저는 그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말 잘하는 아들은 아니었지만 그 아이 특유의 방식으로 저를 챙겼습니다. 냉장고 열어보고 반찬 없으면 마트에 다녀오고 형광등 깜빡이면 말없이 갈아주고. 저는 그런 아들이 좋았습니다. 그 아들이 여자를 데려온 건 남편이 간 지 2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나지수. 처음 봤을 때 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키가 크고 눈이 또렷했습니다. 말할 때 상대방 눈을 똑바로 보는 사람이었고 웃는 모습이 예뻤습니다. 첫 인사를 나눌 때 두 손으로 제 손을 꼭 잡더니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귀한 아드님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하는데 그 말이 어찌나 반듯하게 들리던지요. 저는 그날 집에 오는 길에 혼자 웃었습니다. 남편한테 속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성우 좋은 사람 만났네. 당신도 보여요? 결혼식은 조용하게 치렀습니다. 지수 쪽 집안이 넉넉한 편이 아니라 제가 웬만한 건 다 부담했습니다. 예식장도 제가 알아봤고 신혼집 보증금도 제가 보탰습니다. 아들이 미안해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제 돈이 결국 아들한테 갈 돈인데 좀 일찍 쓰는 것뿐이라고. 지수한테도 부담 갖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게 진심이었습니다. 결혼 첫 해는 정말 좋았습니다. 지수는 자주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뭐 드셨어요? 어머니 날씨 추운데 따뜻하게 입으셨어요? 명절엔 직접 전을 부쳐서 가져왔습니다. 솜씨가 좋았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복순 씨 며느리 참 잘 들었네 하고 말씀하실 때 저는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남편한테 또 속으로 말했지요. 우리 성우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2년쯤 지났을 무렵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예민한 건가 싶었습니다. 결혼 2년 차면 서로 긴장이 풀릴 때도 됐고 신혼 때처럼 살갑게 구는 게 오히려 어색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달라진 게 살가움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이상하다 싶었던 건 통장 이야기였습니다. 아들이 어느 날 밥을 먹다가 뜬금없이 꺼낸 말이었습니다. 엄마, 보험 수익자 변경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지수가 관리해주면 더 편하지 않겠어?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들을 봤습니다. 보험 수익자 변경.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를 나이가 아닙니다. 저는 부동산업을 30년 한 사람입니다. 수익자가 바뀐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게 나중에 어떤 법적 효력을 갖는지 저는 압니다. 그래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이야기가 나왔냐고. 아들은 그냥 지수가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해서라고 했습니다. 지수가. 그 말이 머릿속에 걸렸습니다. 저는 그날 거절했습니다. 웃으면서 부드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기분 탓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달부터 아들이 주말에 오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바쁘다고 했습니다. 회사 일이 많다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회사 근처에서 우연히 성우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수와 함께 카페에서 나오고 있었는데 둘이 나란히 걸으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바쁜 주말에 지수와 둘이서 데이트는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신혼부부가 둘이서 시간을 보내는 건 당연한 일이지요. 근데 그 장면을 보는데 왜 그렇게 가슴이 뻐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날 아들한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전화했다가 눈치 없는 엄마 되는 것 같아서. 그냥 편의점에서 뭔가를 사 먹고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이게 그냥 고부간의 흔한 거리감이려니 했습니다. 세상에 사이 좋은 고부가 얼마나 되겠냐고. 이 정도면 괜찮은 거라고 혼자 달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시작은 그 다음이었으니까요.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제 주변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한 게 처음엔 동네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이웃들인데 마주치면 어색하게 웃고 지나쳤습니다. 30년 단골 고객이었던 김 사장님이 어느 날 계약 갱신을 다른 사무소에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말을 흐리셨습니다. 그냥 한번 바꿔보려고요 하시면서. 저는 그때 그냥 그러시려니 했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늘 한결같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 세 번 넉 달 사이에 오래된 거래처 셋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저는 이상하다 싶어서 가까이 지내던 부동산 동업자분께 넌지시 여쭤봤습니다. 혹시 제 사무소 이야기가 뭔가 돌고 있는 거냐고. 그분이 잠깐 머뭇거리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순 씨 사실은 며느리분이 여기저기 이야기를 좀 하고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아들 집에 수시로 나타나서 못살게 군다고. 며느리를 잡아먹으려 한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나지수가, 내 며느리가 동네에서 그런 말을 하고 다녔다고요. 저는 아들 집에 함부로 찾아간 적이 없었습니다. 연락도 없이 들이닥친 적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를 잡아먹으려 했다는 말은 더더욱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수 비위를 맞추려고 애를 썼습니다. 지수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아들한테 물어서 갈비찜을 해갔고, 지수 생일에 백화점 상품권을 챙겼고, 명절에 지수 친정 부모님 드리라고 과일 세트를 따로 샀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며느리한테 잘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지수의 입을 통해 나가면 다른 이야기가 됐던 겁니다. 제가 갈비찜을 해간 건 아들 집에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간 것이 되고, 생일 상품권은 돈으로 며느리를 통제하려 한 것이 되고, 친정 과일 세트는 친정 식구들 앞에서 생색낸 것이 됐던 거지요. 말이란 게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직 아들을 믿었습니다. 성우가 설마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듣겠냐고. 제 아들이니까 엄마를 알겠지. 30몇 년을 같이 살았는데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겠지. 그 믿음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식당 민원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사무소 근처에 조그만 식당을 하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오르내리니까 안정적인 수입원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남편 살아있을 때 같이 시작한 겁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단골이 꽤 있었고 동네 어르신들이 점심에 자주 오시는 편안한 식당이었습니다. 주방을 직접 들여다보고 위생에는 특히 신경을 썼습니다. 남편이 늘 강조했거든요. 음식 장사는 위생이 전부라고. 그런데 어느 날 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위생 민원이 접수됐다고.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신고였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당장 식당으로 달려가서 주방을 싹 뒤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구청 담당자도 현장 확인 후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또 왔습니다. 이번엔 음식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난다는 민원이었습니다. 그 다음 달엔 영업시간 위반 신고였습니다. 영업시간을 위반한 적이 없었는데도요. 석 달 사이에 민원이 4건이었습니다. 아무 근거 없는 민원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니 구청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었고 단골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 식당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손님이 줄었습니다. 눈에 띄게. 저는 그 민원들이 어디서 오는 건지 알아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민원인 정보는 공개가 안 됩니다. 그냥 한숨만 쉬고 버텼습니다. 억울했지만 누구한테 하소연할 데도 없었습니다. 그 즈음 아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요즘 좀 힘들다고. 식당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이상하다고. 아들은 한참 듣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엄마가 모르게 뭔가 실수한 거 아니야? 민원이 이유 없이 들어오겠어. 저는 그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모르게 실수한 거 아니냐고. 내 아들이 나한테 그 말을 하더군요. 저는 그래 내가 더 신경 쓸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무렵 지수가 두 번째 재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아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이었습니다. 지수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밥 한번 먹자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먼저 연락을 해오니 반가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지수는 처음엔 이런저런 일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사 이야기, 요즘 뭘 배운다는 이야기. 그러다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어머니 혼자 그 많은 자산을 관리하시는 게 보기에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요. 저희가 도와드리면 어떨까 해서요. 성우 명의로 일부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상속세도 절약되고 어머니도 훨씬 편하실 텐데. 저는 지수의 얼굴을 봤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걱정하는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동산을 30년 했습니다. 사람 눈을 보면 압니다. 저 사람이 지금 진심을 말하는지 아닌지. 저는 천천히 커피잔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지수야, 고마운데. 아직 내가 관리할 수 있어. 나중에 때가 되면 알아서 정리할게. 지수의 표정이 아주 잠깐, 정말 찰나처럼 굳었다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웃으며 그러세요, 어머니 생각이 제일 중요하죠라고 했습니다.
그날 헤어지고 집에 오는 길에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가 원하는 게 뭔지를, 그리고 그 원하는 걸 위해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그 대답이 얼마 지나지 않아 나왔습니다. 아들이 어느 날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톤이었습니다. 딱딱하고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 근처에 자꾸 오지 마. 지수가 너무 힘들어해. 저는 그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우리 집 근처에 자꾸 오지 마. 저는 그 주에 아들 집 근처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해서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아들이 말했습니다. 지수가 요즘 엄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집 앞에서 엄마를 봤다고 한다고.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안 갔다고. 그런데 아들은 지수가 봤다는데 왜 자꾸 아니라고 하냐고 했습니다.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지수가 본 사람이 저라고 확신하는 거냐고 다시 물었더니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지수가 왜 거짓말을 해? 그 한마디가 명치를 쳤습니다. 지수가 왜 거짓말을 해? 그 말의 이면에 있는 건 엄마는 왜 거짓말을 해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지는 것도 몰랐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잡아야 하는 건지 머릿속이 하얗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조 변호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20년을 거래해온 분이셨습니다. 남편이 처음 법인을 낼 때부터 함께 해온 분이라 저한테는 그냥 든든한 어른 같은 분이셨습니다. 복순 씨 요즘 좀 어때요? 연락이 뜸해서. 저는 그냥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변호사님이 잠깐 망설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최근에 복순 씨 명의 부동산 중 한 곳에 대해서 담보 설정 문의가 들어온 적이 있다고. 복순 씨 쪽에서 알아보는 건지 확인하려고 연락했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제가 담보 설정을 알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누가 제 부동산으로 담보 설정을 알아보고 있었던 걸까요? 그 의문이 채 풀리기도 전에 경찰이 제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경찰이 떠나고 나서 저는 한동안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는데도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피의자 조사, 스토킹 처벌법 위반.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형사가 건네고 간 서류를 손에 들고 있었는데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나이 70이 넘어서 이런 서류를 받아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신고인은 나지수였습니다. 제 며느리. 피해 내용은 지속적 스토킹 및 접근 그리고 언어적 위협이었습니다. 언어적 위협. 저는 그 부분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위협했다고요? 어떻게요? 언제요? 저는 지수한테 언성을 높인 적도 없었습니다. 아들 앞에서 지수 흉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참고 사귀고 또 사귄 게 저였는데. 그날 저녁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받자마자 아들 목소리부터 달랐습니다. 차갑고 낮았습니다. 엄마, 경찰한테서 연락 받았지. 저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억울하다고 나는 그런 적 없다고 지수가 잘못 안 거라고. 아들은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증거가 있대. CCTV에 찍혔다고. CCTV. 저는 그 말에 잠깐 멈췄습니다. CCTV에 찍혔다고. 제가요? 어디서요? 저는 지수네 집 근처에 간 적이 없다고 다시 말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럼 그 영상 속에 있는 사람이 엄마가 아니라는 거야? 엄마 닮은 사람이 거기 서 있었다는 거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가 안 갔다고 하면 아들은 믿지 않을 것이고, 믿어달라고 하면 증거가 있다는 말이 돌아올 것이고, 아들과 저 사이에 이미 커다란 벽이 생겨 있었습니다.
그 벽을 쌓은 사람이 누구인지 저는 알았지만 그걸 지금 당장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나도 믿고 싶어. 근데 지수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 밤에 잠도 못 자고 밖에 나가는 것도 무섭다고 해. 제발 엄마가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어. 지수한테도 사과 좀 해줘. 사과. 저보고 사과를 하라고요. 저는 뭘 잘못했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제 아들의 한숨. 자기 엄마한테 쉬는 한숨. 엄마는 항상 그래.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지수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 엄마가 그냥 모르고 한 행동들이 지수한테는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잖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제가 끄는 게 아니라 아들이 먼저 끊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손에 든 채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에 가로등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어둠 속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서 서재로 갔습니다. 남편이 쓰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 조 변호사님 명함이 있었습니다. 진작부터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혼자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저는 명함을 꺼내서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했을까? 남편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그 생각을 하다가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지수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고 나서 한 번도 울지 않았는데 그날 밤 처음으로 소리 내서 울었습니다. 억울해서 운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그 한숨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낳고 키운 자식한테서 그 한숨을 들어야 했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조사실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형사가 맞은편에 앉아서 서류를 펼쳤습니다. 지수가 제출한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CCTV 영상이었습니다. 형사가 노트북 화면을 저한테 돌려서 보여줬습니다. 아들 집이 있는 아파트 단지 입구 밤 10시쯤 된 시각. 거기에 노인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짙은색 점퍼의 머리는 짧고 체형은 저와 비슷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상 속 그 사람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걸어서 사라졌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이게 본인이냐고.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는 집에 있었다고. 형사가 그럼 그걸 증명할 수 있냐고 했습니다. 저는 혼자 살기 때문에 집에 있었다는 걸 증명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형사가 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두 번째 증거가 나왔습니다. 음성 파일이었습니다. 형사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저였습니다. 분명히 제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내 아들한테서 손 떼. 그리고 잠깐 끊겼다가 다시 제 목소리로 내가 감히. 또 끊겼다가 가만 안 둬. 저는 그 음성 파일을 들으면서 온몸이 굳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맞았습니다. 분명히 제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문장 자체를 한 번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이 목소리가 본인이냐고. 저는 목소리는 제 것이 맞는데 그 말을 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형사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경찰서 계단을 내려오면서 난간을 잡았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그 맑은 하늘이 그날따라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세상은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가고 있는데 저 혼자만 이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또 서재에 앉았습니다. 남편 책상에 손을 얹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이 있었으면 이랬을까? 당신이 있었으면 아들이 저렇게 나한테 등을 돌렸을까? 아니면 당신이 있었으면 지수가 처음부터 이 집을 다르게 봤을까? 모르겠습니다. 다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저는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억울하게 당하지는 않겠다고. 평생 허리 굽히며 살아왔지만 이것만은 아니라고.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조 변호사님 명함 옆에 놓여 있던 종이였습니다. 저는 그 종이에 천천히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게 뭔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조 변호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변호사님은 전화를 받자마자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복순 씨, 다 말해봐요. 하나도 빠짐없이.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보험 수익자 변경 요구, 식당 민원, 동네 소문, 담보 설정 문의, 그리고 스토킹 신고까지. 변호사님은 중간에 끊지 않고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다. 복순 씨, 이거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닙니다. 움직여야 해요. 그 말이 그때 얼마나 든든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누군가 제 말을 믿어준다는 것. 누군가 제 편에서 이게 이상하다고 말해준다는 것.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나씩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조 변호사님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제 동선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CCTV 영상 속 날짜와 시각, 그날 밤 10시에 저는 어디에 있었는지를 역으로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식당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녁 장사를 마치고 마감 정리를 하고 있었다고. 변호사님이 식당 내부 CCTV를 확인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식당 주방에 달린 CCTV 영상을 뽑아드렸습니다. 영상에는 제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10시 아들 집 근처 아파트 입구에 누군가 서 있을 그 시각에 저는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타임스탬프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이 그 영상을 확인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됐어요. 이걸로 시작합시다. 그 다음은 음성 파일이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음성 전문 감정 업체에 파일을 보내셨습니다. 저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그 며칠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릅니다. 밥을 먹다가 수저를 내려놓고 잠을 자다가 눈이 떠지고 괜히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변호사님한테서 연락이 오길 기다리면서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변호사님이 전화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음성 파일에서 편집 흔적이 확인됐다고. 서로 다른 맥락의 대화에서 특정 단어와 문장을 추출해서 이어 붙인 흔적이 파형 분석에서 드러났다고. 저는 수화기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역시 내 목소리가 맞는데 내가 한 말이 아니었던 거구나. 제가 실제로 한 말들을 역추적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따라가다 보니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한테서 라는 말은 제가 지수한테 예전에 전화통화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아들 생일 선물 얘기를 하면서 이건 내 아들한테서 챙겨주고 싶은 거라고 했던 말. 손때라는 말은 식당 주방에서 직원한테 한 말이었습니다. 뜨거운 냄비 만지려는 직원한테 손때 뜨거워라고 했던 그 말. 가만 안 둬라는 말은 제가 동네 고양이한테 했던 말이었습니다. 식당 앞에서 쓰레기 봉투 건드리는 고양이한테 에이 가만 안 둬 하면서 쫓았던 그 말. 그걸 누군가 하나하나 모아서 이어 붙인 겁니다. 제 일상 속 아무 의미 없던 말들을 조각조각 모아서 협박 음성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듣고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이걸 계획하고 실행한 사람이 제 며느리라는 게, 제가 명절에 전을 부쳐줬던, 제가 생일 상품권을 챙겼던, 제가 잘 보이려고 그렇게 애썼던 그 아이가 이걸 했다는 게,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다가 아닐 거라고. 좀 더 파봐야 한다고. 그 다음에 드러난 건 식당 민원이었습니다. 변호사님이 구청에 정보 공개 청구를 넣었습니다. 민원 접수 경로와 최초 신고 번호를 추적했습니다. 몇 가지 번호가 나왔는데 그 번호들을 하나씩 조회했습니다.
대부분은 공중전화나 대포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가 달랐습니다. 지수의 지인으로 등록된 번호였습니다. 지수 휴대폰과 수십 차례 통화한 기록이 있는 번호. 그 번호로 제 식당 위생 민원이 2건 접수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보 설정 문의건. 변호사님이 해당 법무사 사무소를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의뢰인이 누구였냐고 물으셨습니다. 처음엔 말을 아꼈는데 변호사님이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하시자 실토했습니다. 의뢰인은 나지수였습니다. 지수가 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가져와서 이 물건으로 담보 설정이 가능한지 알아봐 달라고 했다고. 제 도장과 서명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때 가져오겠다고 했다고. 제 도장을요? 제 서명을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제 재산이 담보로 넘어갈 뻔했던 겁니다. 변호사님이 이 모든 걸 정리해서 제게 설명해 주실 때 저는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냐고요? 났습니다. 물론 났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감정이 있었습니다. 허탈함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처음부터 계획을 짜고 들어온 거구나. 저한테 처음 두 손으로 인사하던 그날부터, 우리 성우 잘 부탁한다고 하던 그날부터 이미 계산이 서 있었던 거구나. 변호사님이 이제 아들한테 알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아들이 믿을까? 아들이 이걸 보고도 지수 편을 들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복순 씨 증거가 있어요. 이건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들을 불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무슨 일이냐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오라고만 했습니다. 아들이 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어디 있냐고 물었더니 같이 오려 했는데 말렸다고 했습니다. 잘했다 싶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자료를 하나씩 꺼내셨습니다. 식당 CCTV 타임스탬프 음성 파일 감정 결과서 민원 접수 번호 추적 결과 법무사 사무소 확인서. 아들은 처음엔 팔짱을 끼고 앉아서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하나씩 쌓여갈수록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팔짱이 풀렸습니다.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눈이 서류 위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음성 파일 감정 결과서를 읽을 때였습니다. 아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걸 봤습니다. 아들의 손이 서류를 잡고 떨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다고. 아들 앞에 또 다른 자료를 내미셨습니다. 지수의 통화 기록이었습니다. 특정 번호와 수백 통의 통화 기록. 그 번호의 명의자를 추적한 결과물. 저는 그 자료가 뭔지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어젯밤 저한테 먼저 보여주셨으니까요. 아들은 몰랐습니다. 아들이 자료를 읽었습니다. 읽다가 멈췄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저를 봤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야? 아들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자료에 다 나와 있었으니까요. 지수가 결혼 전부터 연락해온 남자였습니다. 결혼한 뒤에도 연락이 이어졌고 통화 빈도는 줄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이 추가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 남자의 계좌로 지수 명의에서 몇 차례 송금된 기록도 있었습니다. 지수가 저한테서 재산을 빼돌린 뒤 그 남자와 함께 정리할 계획이었다는 정황이었습니다. 아들이 자료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 옆에 앉아서 그냥 기다렸습니다. 변호사님도 말씀을 아끼셨습니다. 사무실이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차 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참 후에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엄마 나 어떡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원하던 말이었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그 말을 듣고 싶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 상황이 와서 아들이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들이 저한테 기대는 말이 듣고 싶었던 겁니다. 엄마한테 기대는 내 아들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듣게 될 줄은. 저는 아들 손 위에 제 손을 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만 얹었습니다. 아들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만 들썩이며 우는 걸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등을 두드려 줬습니다. 예전에 아들이 어렸을 때 아프면 그렇게 해줬던 것처럼. 괜찮아, 괜찮아. 소리 내지 않고 속으로만 말했습니다. 그날 나지수는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변호사님이 수집한 증거들이 고스란히 제출됐습니다. 음성 파일 조작 허위 민원 신고 부동산 담보 설정 시도 스토킹 허위 신고. 지수는 처음엔 부인했습니다. 증거가 하나씩 제시될 때마다 말이 바뀌었습니다. 몰랐다고 했다가 다른 사람이 한 거라고 했다가 오해라고 했다가. 그러다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지수가 자백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이었다고 했습니다. 결혼 전에 성우 집안 재산 규모를 파악하고 접근했다고.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 관리권을 넘겨받은 뒤 그 남자와 함께 떠날 생각이었다고. 스토킹 신고는 시어머니를 법적으로 묶어두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조사실에서 그 내용을 전해 들은 건 나중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변호사 사무실 복도에 있는 긴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아들은 안에서 조사관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복도에 앉아서 창밖을 봤습니다. 복도 유리창 너머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구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당신 보여요? 이제 다 끝나가는 것 같아요. 나지수는 구속됐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날 저는 이상하게도 후련하지 않았습니다.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피곤했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피곤했습니다. 오래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실이 끊어지고 나면 아프지도 않고 그냥 힘이 빠지는 것처럼. 저는 그날 저녁 일찍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오래 누워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이혼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아들이 직접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아들한테 뭔가를 해주고 싶었는데 뭘 해줘야 할지 몰랐습니다. 밥이라도 먹으러 오라고 했더니 아들이 왔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말이 없었고 저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게 또 얼마나 오래 못한 일이었는지. 밥상 앞에 아들이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 저는 조용히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들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저는 밥을 먹다가 멈췄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들지 않고 밥상만 보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엄마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지수 말만 믿고 엄마한테 사과하라고 하고 엄마가 스토커라는 말을 그냥 믿어버리고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들 눈이 빨개졌습니다. 저는 그 눈을 보면서 뭐라고 해야 할지 한참 생각했습니다. 괜찮다고 해야 하나? 안 괜찮다고 해야 하나? 사실 안 괜찮았습니다. 아들의 그 한숨 소리가 아직 귀에 남아 있었고 지수가 왜 거짓말을 하겠냐는 말도 남아 있었고 사과하라던 말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 상처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는 이걸 압니다. 아들도 속은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치밀하게 짜인 판 위에서 아들도 움직인 겁니다. 나쁜 사람을 사랑했던 죄밖에 없는 겁니다. 그 죄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갈 아들이 불쌍했습니다. 그 불쌍함이 제 속의 상처보다 컸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내 아들이잖아.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면 됐습니다. 아들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울었습니다. 식탁 앞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아들 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전에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배가 아프다고 울면 그렇게 등을 쓸어줬습니다. 그 손이 아직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쓸어줘야 하는지를. 한참 울고 나서 아들이 눈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엄마는 그 와중에 어떻게 버텼냐고. 무섭지 않았냐고.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무서웠냐고요? 무서웠습니다. 경찰이 찾아오던 날도 무서웠고 조사실에서 제 목소리가 담긴 협박 음성을 들을 때도 무서웠고 아들이 등을 돌릴 때도 무서웠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끝나는 것. 아무도 모르는 채로 그냥 제가 나쁜 시어머니로 끝나는 것.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 말을 하려다가 그냥 웃었습니다. 다 지난 일이라고. 이제 됐다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제가 아직 말씀 안 드린 게 있습니다. 제가 그날 밤 서재에 앉아서 종이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경찰이 다녀가고 아들한테 전화를 받고 혼자 울고 나서 손이 떨리는데도 멈추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게 뭔지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제가 적은 건 유언장이었습니다. 조 변호사님이 나중에 그 날짜를 확인하시고는 한동안 말씀을 못 하셨습니다. 스토킹 신고가 접수된 날, 아들이 저한테 등을 돌리던 날, 제가 피의자 통보서를 손에 들고 현관에 서 있던 날, 바로 그날 밤에 제가 유언장을 썼다는 걸 아시고는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유언장에는 제 재산 전부를 아들 박성우에게 남긴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단 한 줄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들 이름을 지운 적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 모든 일이 있었어도 저는 그걸 바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한테 그 유언장을 보여준 건 이혼 절차가 다 마무리되고 나서였습니다. 조 변호사님 사무실에서였습니다. 변호사님이 서류 봉투를 꺼내서 아들 앞에 놓으셨습니다. 아들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열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아들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를 꺼냈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들 얼굴을 보지 않고 창밖을 봤습니다. 무슨 표정을 짓는지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기가 무서웠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말했습니다. 목이 메인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이거 날짜가. 저는 그때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이 유언장 상단의 날짜를 손가락으로 짚고 있었습니다. 눈이 이미 빨개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응. 그날 밤에 썼어. 아들이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다시 열었다가 또 닫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한 줄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유언장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날 밤 왜 유언장을 썼는지를. 사실 저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냥 손이 움직였습니다. 억울하고 무섭고 외로운데 그 와중에 손이 유언장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항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이 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도 아들이 저를 믿지 않아도 저는 끝까지 아들 편이라는 걸 어딘가에 남겨두고 싶었던 겁니다. 누가 봐주든 안 봐주든 아들이 나중에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그냥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배신당했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자식 이름을 지우지 못하는 것. 그게 어쩔 수 없는 어머니라는 것. 아들이 한참 만에 말했습니다. 울음을 꾹 참으면서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엄마는 그날도 나를 믿었던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알면 됐습니다. 그날 밤 그 서재에서 손 떨며 썼던 그 종이가 전하고 싶었던 말을 아들이 스스로 읽어냈으면 됐습니다. 아들이 유언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엉엉 울었습니다. 소리 내서 울었습니다. 어렸을 때 많이 울던 그 울음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아서 또 등을 쓸었습니다. 조 변호사님은 자리를 피해 주셨습니다. 한참 울고 난 뒤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는 무섭지 않았냐고. 또 물었습니다. 이번엔 다르게 대답했습니다. 무서웠다고. 근데 더 무서운 건 당신을 잃는 거였다고.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이 자주 옵니다. 예전처럼 냉장고 열어보고 반찬 없으면 마트에 다녀옵니다. 형광등 깜빡이면 말없이 갈아줍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는 가끔 제 손을 잡는다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밥 먹다가 텔레비전 보다가 그냥 옆에 앉아서 제 손을 잡습니다. 저는 그게 좋습니다. 말보다 그게 더 좋습니다. 저는 요즘도 가끔 남편한테 말을 겁니다. 당신이 애써서 만들어준 것들 잘 지켰다고. 우리 성우 잘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나 아직 괜찮다고. 사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창피한 마음도 있었고 괜히 긁어부스럼 만드는 건 아닐까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채널에 오시는 분들 중에 혹시 저처럼 억울한 분이 계실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서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서. 그냥 혼자 사귀고 계신 분이 계실 것 같았습니다. 그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버티세요. 진실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억울할 때일수록 무너질 것 같을 때일수록 자식 이름 지우지 마세요. 그게 나중에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말해줍니다. 저는 윤복순입니다. 71입니다. 아직 살아있고 아직 괜찮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